김정숙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정책 원화 추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서 나사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돈을 낸 제작법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한 1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질 때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당이 어딘지 아세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을 좀 조금씩 바꿔가자. 협동조합 위주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까지 갈 필요 없고 사회주의까지 갈 필요 없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든 국회 다수당이 되든 잡아서 나라를 재편해야지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냐 이렇게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것이 옳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협동조합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도 일리가 있는데 방법이 다른 거죠.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직접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자는 거고 사회민주주의 하면 또 공산당 이런 거 아닙니다. 프랑스도 사회민주주의 국가고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유럽의 중서유럽의 선진국들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을 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독일도 연정에서 3분당이 빠져있고 그래서 거기는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주의고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경제를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에 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경제를 돈 버는 일만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회적 경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우리가 경제라고 본다면 요 대목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회적이라는 붙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돈 거래가 금전 교환이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돈 주고 뭘 사거나 이것만 경제가 아니고 그건 경제인데 돈이 바로바로 오고 가지 않는 경제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가정경제 중에 밥하고 석유로 빨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시골에 가서는 없지만 도시에 가면 양아치 깡패들이 어디 유흥업소 다니면서 삥 뜯는다고 그러죠. 주먹질하고 돈 뺏어가는 거. 이것도 경제예요. 지하경제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아닙니다. 그 양아치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국어라는 것도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국어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라고 하면 이 인간 사회 웬만한 것들은 다 경제적인 거죠. 웬만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사회적 경제는 뭐냐? 경제라면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장 경제하고 공공 경제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시장 경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디 가게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사고 은행 가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거 이것도 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회사 가서 일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노동력을 그 회사 사장한테 파는 거예요. 내 노동력에 대해서 노동력 상품에 대해서 월급으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장입니다. 회사, 직장인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 경제가 있고 공공 경제는 국가나 진앙군처럼 지방령 지자체죠. 이 공공 부문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거 경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국가가 하는 일 이게 공공 경제인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배웠는데 사회적 경제가 제가 볼 때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거쳐 있어요. 시장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공공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시장 경제하고 공공 경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는 원리가 경쟁입니다. 경쟁이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원리가 요즘 말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먼저 나죠. 가격대비 성능비. 그죠? 시장경제에서. 공공경제는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일이나 이거 다 세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공평성입니다. 공평한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건 한참 전 얘기입니다. 거의 10년쯤 전에 미장원 가서 면에 있는 조그만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미장원 사장 아주머니가 우리는 남자 머리 안 깎아요. 나가세요. 아니 서울하면 요새 다 미장원에서 남자 머리 깎는데 왜 안 깎냐고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하는 말이 요 길 건너편에 이발소가 있는데 저 집 아저씨하고 나하고 한 동네 살면서 20년 넘게 머리 깎기 장사를 했는데 내가 남자 머리 깎기 시작하면 저 이발소는 장사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자 머리만 하니까 남자분은 저 이발소로 같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사회적 경제 강의하는 얘기 꼭 합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 깎고 미장원이든 이발소든 가서 머리 깎는 건 보통 공공경제는 아니죠. 세금 들여서 머리 깎아주지 않잖아요. 보통은 시장경제예요. 돈 내고 하니까.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입니다. 똑같은 돈 내고 기왕이면 머리 잘 깎는 데를 가든가 아니면 머리를 똑같이 깎으면 기왕이면 싼 데를 가든가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발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나는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가격은 똑같이 받아도 머리를 잘 예쁘게 깎을 것인가 아니면 무슨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러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잘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더 싸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시장경제 원리인데 조금 아까 순천 얘기는 시장경제가 아니잖아요. 경쟁을 안 하잖아요. 손님이 안 하는데 가라고 그러잖아요. 해도 되는데. 겉보기엔 시장경제예요. 돈 내고 머리 깎고 하니까.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완벽하게 시장경제가 아니에요. 경쟁이 없어요. 지금. 경쟁이 없고 동네 하나밖에 없는 이발소하고 하나밖에 없는 미장원 이 두 분이 짜고치는 모습을 보세요. 남자는 니네가 왜 여자는 왜 살아? 넌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 경제가 아니라 짜고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는 그런 거예요. 사회가 뭡니까? 사회라는 거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사회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노는 게 아니라 이게 꼭 친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사회입니다. 가족도 사회고 무슨 마을도 사회고 읍면 정부는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라고 그러죠. 이게 사회인데 이 사회가 항시 경쟁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 진안읍에 사시는 분들이 다 각각 경쟁만 하면 진안읍은 난리가 나죠.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경쟁하지 말고 이렇게 좀 상대방 봐가면서 서로 봐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야 그 사회가 굴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사회가 굴러가는 거죠. 조금 아까 그 얘기는 미장원 이발소 얘기는 시장경제 같지만 알고 보면 시장경제가 아니고 이발소 미장원 경쟁을 한 게 아니라 협동을 하는 거죠. 협동. 정확하게 말하면 담합을 하는 건데 담합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죠. 담합이라는 게 짜고 친다는 뜻입니다. 짜고 치는 건데 짜고 치는 게 협동이죠. 사실 그렇게 머리 장사를 한 거예요.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활동 중에 사람들이 짜고 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알고 있나요? 짜고 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경제 원리는 협동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안에는 아마 앞에 강의에 여러 번 나왔을 텐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 형식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협동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끼리만 힘들어서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모였는데 옆에 한 동네 보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도 같이 좀 챙겨가면서 우리가 경쟁하기로만 마음먹으면 저 사람은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챙겨가면서 우리 같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경제를 하자.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꼭 돈 주고받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얘기가 사회적 경제인 것이고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조직 형식입니다. 한국의 협동조합 역사를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그러지 않았겠지만 전국에서 이 조선당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만세를 부르면 혹시 뭐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크게 바뀌진 않은 거죠. 3.1운동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만 주청 들어가고 바뀌진 않아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래? 만세운동을 했는데 일부 불러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래? 고민을 하다 두 표가 나뉩니다. 한 판은 안 되겠다. 만세하고 이 정도가 좀 안 되고 충돌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 만주가 넘어가죠. 저 연해주,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계통에서 김자진 장군이 뭐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군사학교를 찾아서 군인들 육성하고 무장투쟁파가 생기고 또 한 판은 무장투쟁 말고도 중요한 게 이 조선 땅에 일반 백성들이 뭔가 힘을 길러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을 길러야 된다. 특히 교육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딱 갈라지진 않아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인데 또 조선 안창호 선생님 알고 어떻게 무장투쟁에 관여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1903년도 끝나고 직후 20년대 초반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조선 기독청년회, 지금으로 YMCA 이쪽 인사들이 그럼 공부를 하고 조선 땅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힘을 쌓을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1924년도에 그 동아일보로 보면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홍병선, 누구누구 그래서 YMCA의 몇 명이 드럼파도 견학을 갖다 배를 타고 YMCA 사람들이 농촌 사업이라는 걸 만듭니다. 농촌 사업. 힘을 기르려면 뭐 해야 되냐? 일단 임석자 쓰고 글자, 시국 사람들도 글자는 알아야 된다. 교육 사업. 그 다음에 불국 경말 하란,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갔더니 처음 본 건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년대 중반부터 YMCA가 전국 농촌에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 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야학을 열어서 글을 가르친 것. 두 번째가 협동조합 공부하고 협동조합 만든 것. 이 두 가지.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 운동은 계속 일어나서 소설, 신문의 상목수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30년대, 한 10년쯤 뒤의 얘기지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고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30년대 초반 되면 조선 땅에 협동조합이 2만 개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2만 몇천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들이. 다 주로 농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요. 그게 대유행이었죠. 예를 들면 저 고향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이런데 그 옆에가 실양리라고 있어요. 배리가. 거기가 다 아는 윤봉길 의사 태어난 곳인데 윤봉길 하면 다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 홍무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그런 활동을 했어요. 협동조합 만들고 야학하고. 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덕산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거기 입학을 해서 4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국민학교 4학년짜리 자퇴를 해요. 자퇴 이유가 뭐냐면 나 일본 놈 밑에서는 공부 못하겠다. 자퇴를 하고 서당 들어가서 서당을 좀 몇 년 다니고 나와서 16살 때 자기 집 옆에다 초가집을 하나 짓고 부흥원에 아직도 그 복원해 놓은 초가집이 있는데 강당 비슷하게 하나 조그만 집만 들고 거기서 밤에 야학을 하고 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알기로 뭘 했냐면 양돈 협동조합 만들었어요. 같이 돈을 모아서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 새끼에서 돼지 키워서 돈을 좀 벌자. 그 다음에 무슨 협동조합 나중에 체육단체도 만들고 수학체육회. 나중에 비밀결사 조직인데 월진회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악명 높았던 친일파 조직이 일진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항한다고 해서 월진회를 조직을 만들어서 한 5년 하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넘어가서 중국 선생님하고 나중에 만나서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월진회는 참고로 윤 의사가 만든 수많은 협동조합이나 체육회 수많지 않고 한 10개 정도 돼요. 근데 다 없어졌는데 월진회는 아직도 있어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지역의 단체가 아직도 있는데 거기도 시골이가 고령화돼서 월진회 회원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저 고등학교 2년 선배입니다. 50대 중반 아직도 있어요. 그때 일제 때 협동조합 운동이 쭉 일어났다가 40년대에 일본이 전쟁을 하죠. 미국하고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쟁을 할 때 이제 다 탄압을 받아서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가 50년에 6.25 전쟁 터지면서 다 없어졌다가 전쟁 끝나니까 전국 농촌에서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요 대목은 알아주셔야 될 텐데 그때 자료를 보면 50년대 중반부만 60년도 초까지 리동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시골에 가면 리 아니면 동인데 이름이 리마다 다 협동조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일 많았던 게 정미소 협동조합, 방학한 지금이야 뭐라고 해서 RPC라고 그러죠. 농협 RPC 쌀을 농사지면 쌀 농사지면 농협을 갖다 주잖아요. 제 기억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RPC, 농협 RPC는 없었고요. 면마다 읍내에 정미소가 큰 게 하나씩 있었어요. 웬만한 면에. 그리고 리에도 종종이 있었어요. 리에 있는 건 이제 떡방앗간 수준. 정미소 조그만 정미소가 방앗간이고 면에 있는 정미소는 굉장히 큰 정미소였죠. RPC가 없을 때니까 다 거기다 가서 쌀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그래서 웬만한 면에서는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정미소집하고 면마다 양조장이 있었거든요. 막걸리 공장, 양조장집하고 정미소집 이 두 집이 면에서는 제일 돈이 많은 민간인이에요. 그게 원래 리동 협동조합을 많이 했던 거예요. 50년대, 60년대 마을마다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정미소를 한 사람이 차리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제 고무 벨트 달아서 막 돌리는 그 기계 있어야 되고 차리기는 어려우니 마을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차려놓고 운영을 누군가한테 맡긴 거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원리는 경쟁이 아니고 협동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60년대 중반에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박정희가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리마다 있는 협동조합들을 다 통폐합을 시킵니다. 조그만 방앗간 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무슨 구매 협동조합, 다 합쳐버리자. 다 합쳐버린 게 지금의 농협입니다. 문제는 그때 다 합치면서 농협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구청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협동조합이 아니게 됐죠. 민주주의 원리가 안 지켜지는 거죠. 조합원들이 대표자로 선거로 뽑고 오히려 선거로 하든 의논하든 대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리동에 있는 수십만 개의 협동조합을 합쳤어요. 그래서 면마다 하나씩 지금 여기도 진안 농협 있고 어디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조합장들 선거제를 없애버렸죠. 그때 87년 민주화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년에 88년도에 농협법을 바꿔서 조합장 선거를 다시 뽑자 옛날처럼 해가지고 88년도부터 적어도 지역에 있는 농협조합장들은 선거를 뽑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한 20년 동안 원래 자생하고 있던 협동조합을 합쳐서 농협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협동조합 역할을 못하게 했죠. 거의 30년 가까이 국가기구처럼 움직이던 농협이 그 이후로 지금 30년 지났는데 옛날식의 협동조합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조금씩 바뀌고 있으나 너무 느리죠. 이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역사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2011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협동조합을 하려면 6개밖에 없었어요. 협동조합이. 농협, 수협, 여변치 협동조합, 신협, 생협 이런데 농협은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면서 농협법을 그때 만들어서 했고 농협 만드니까 수협법 생기고 70년대 중반에 대전에서 수녀님들이 이게 은행이 전국에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은행 가봐야 돈도 안 빌려주고 이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쳐주게 되는죠. 협동조합 방식으로 금융을 하자 해가지고 신협을 만듭니다. 처음에 만든 신협도 당연히 불법이죠. 법 없이. 근데 이게 너무 막 생기니까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요. 박정희가. 신협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협을 인정해주자. 근데 너무 배가 아프지. 이게 민간에서부터 신협을 만드니까. 그래서 대항마로 내서 신협에 대적한 것은 그게 새마을금고를 또 만들어가지고 신협하고 경계가 나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아무튼 신협은 원래 족보에 없던 건데 하도 신협을 불법으로 해서 신협 하겠다고 막 나오니까 나라에서 인정해서 신협법 만들었고 80년대에 생협법이 생긴 것도 생활협동조합처럼 수도 많이 하니까 생협법을 만들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6개 정도가 인정이 돼 있었는데 2011년쯤 오니까 아니 협동조합 생길 때마다 종류마다 생길 때마다 무슨 법 만들어서 인정해줄 거냐 그러지 말고 모든 협동조합을 다 싸잡아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다 협동조합 할 수 있게 하자 라고 법을 만든 게 2011년 12월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 법에 따르면 금융만 빼놓고 은행장사, 돈장사만 빼놓고는 누구나 다 협동조합을 어느 업종이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보통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서 또 100원씩만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하죠. 이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10년 사이에 지금 전국에 한 2만 몇천 개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 농촌에도 한 6, 7천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온갖 협동조합들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무슨 농협 말고 협동조합, 신협 말고 협동조합 조합원 계세요? 참여하고 있는? 예, 나중에 하나 만드십시오. 제가 오늘 아이디어 많이 드리겠습니다. 진짜 별의별 협동조합들이 다 있습니다. 개중에 망해서 넘어간 것도 많이 있죠. 경쟁 원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별볼 일 없어요. 별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건 사회적 경제라는 건 원래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의 300년 전에 생긴 게 영국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로치데일 공정선부자 협동조합. 로치데일이라는 지역에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뭐 있어 보이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로치데일이라는 것이 영국 산업혁명기에 탄광촌이에요. 증기기관 만들어서 공장 돌리니까 연탄 부자게 키워야 되잖아요, 광부들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70년대 강원도, 사북, 정선 이런 데 가면 그랬잖아요, 새벽에. 광부들이 막 모여 사는데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면 광부촌이 있는 거예요, 저 석골짜기에. 다 탄캐고 이러고 사는데 거기에 전방에 하나 있는 가게. 원래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주인이 고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른 게 값이죠.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쓰레기 한 켤레에 2만원 받고 3만원 받고 이랬겠지. 바가지 씌우니까 이 광부들이 열이 받은 거죠. 이건 뭐냐. 이걸 너무 혼자 장사한다고 독점하고 있다고 바가지 씌우는 건 아니지 않냐. 의논을 하다가 야, 우리가 돈 걷어서 전방 하나 만들자. 그래서 돈 낸 우리 광부들한테는 싸게 원가에 공급을 하잖아. 물론 이 원가, 여기서 원가라는 건 거의 물건 팔고 일하는 사람 월급 이런 거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지 말고 원가에 공급을 하자. 이런 싸게 살 수 있지 않냐 해서 전방 하나 차린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최초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주가정 방식.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그렇게 원래 본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협동을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농촌에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 생기기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생겨난 것들이 그런 원리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원리가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돌아가는 게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면 지역은 이건 아직 검증된 건 아니다. 과학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실명을 농촌 경청부에서 불러놓고 언젠가 제가 이거 가지고 검증을 논문을 쓸 건데 농촌 면 단위, 면 지역 인구 다 줄었잖아요. 이게 대략 2,000명 정도가 인계하는 것 같아요. 면 인구가 2,000명 밑으로 내려가면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00명이 아니라 1,800명이 산다. 그래서 살잖아요. 1,800명이 남아있는 1,800명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여기서 이 경제라는 게 돈만 안 버는 거 말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2,000명 밑으로 가.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지난 5분쯤 버틴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다른 면들의 기본적인 상황이 이럴 거라고 봅니다. 농촌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의 면이 1,200개가 넘는데 평균 인구가 4,000명이에요. 이건 평균이고요. 중간 1,200개 중에 인구 규모 따라서 딱 중간에 한 600등 한 면이 대략 3,200명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면 인구가 3,000명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중간도 못 가는 작은 면이라는 얘기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손님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는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농촌에서는 협동조합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구가 줄면 농촌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대중교통. 버스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 버스가 하루에 3번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침에 한 번 오고 점심 먹을 때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주민등록 등본대로 면사무소로 가야 돼요. 그럼 아침 8시에 기다렸다 버스 타고 나가서 등본 하나 떼고 난 12시쯤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승용차 있으신 분은 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등본 하나 떼가지고 1시간이 안 걸릴거든. 그죠? 한 20분 운전하고 나가서 딱 떼가지고 오면. 근데 승용차 없는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려면 3번 등본대는 한나절. 하루에 2번 들어가면 되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야 돼요.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짜 산골짜기입니다. 저희 가본 데 중에 오지 중에 오지인데 거기 수비면에 어느 마을 주민들이 영양군청 앞에 가서 한 달 동안 데모를 했어요. 왜 데모를 하냐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고 버스가 끊어졌습니다. 그 버스를 살려내라. 대보를 해서 영양군수가 당시 영양군수가 버스 회사에 돈을 더 주기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버스가 다시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일주일 뒤에 그 동네 이장님이 주민총회를 열었어요. 아침에 빈차로 와서 빈차로 나가고 저녁에 빈차로 와서 빈차로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거 뭐 살려놔봤자 이제 두달 있으면 그 버스 회사에서 이렇게 빈차로 어떻게 다니냐 또 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당번을 정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저 집에서 한 명이 월요일 날은 아침에 버스 타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화요일은 요 집에서 이 당번 정한 회의가 있어요. 이거 싫어하네. 그러면 누구라도 타고 나갔다 들어오면 빈차는 아니니까 명분이 생기잖아. 그래야 되는 동네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버스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 이유는 버스 회사는 빈차로 다니니까 그것도 큰 차가 빈차로 다니니까 안 돌아다니자 적자가 나서 못한다 이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기름 적게 쓰는 작은 차로 돌리는데 그것도 시간 정해놓고 다니면 빈차로 다닐 테니까 뭐 의회 나오는 건 간두고 마을에서 면사무소 앞에 오는 거 요것만 전화 걸면 공고차나 가는 거예요. 전화 걸면 택시 부르듯이. 예, 지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없는 동네 아직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택시 부르듯이 전화 걸면 공고차나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계산해봤었어요. 3년 전에.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계산해보니까 처음에 스타렉스 하는 사람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기사 인건비로 1년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기름값이니 뭐니 한 2천만 원. 그래서 차값 빼고 나면 5천만 원이면 그 면에서는 어느 위에 살든 전화 걸면 면상수까지 오는 거 다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쫙 해봤더니 마을에서 면으로 나오는 횟수가 10,000번 정도 돼요. 연인으로. 10,000명이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1년 365일입니다. 논날 때문에 250일만 쳐도 하루에 40명, 40명. 그리고 그 운동면은 가장 먼 데가 8km밖에 안 돼요. 면사무소에서. 그냥 운전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40명인데 보통 2명, 3명씩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하루에 기사 아저씨가 20번 내지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24번 왔다 갔다 한다 치면 1시간에 2번이잖아요. 일도 아니에요. 1시간에 2번 한 15분 가서 씻고 오고 1년 5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고 전화 걸면 되잖아. 그럼 할머니 놓고 사고 전화 걸면 20분 있으면 버스가 오는 거야. 돈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이걸 왜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 면민들이 돈 걷어서 협공조합 만들어가지고 기사명 채용해서 하면 되겠다. 주변에 귀농을 했는데 문투가 적어서 땅에 가서 텃밭질만 해가지고 농사일도 많이 못해요. 어차피 많이 놀아요. 시간이 많아. 40먹은 친구에서도 야 혹시 3천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20번씩 왔다 갔다 시간 날라는 일 하면 할래? 네, 하겠다는 거지. 면민들이 1년에 5천만 원 다 그렇게 뭐하니까 한 1,000만 원만 모으고 한 4천만 원 분수도 내가지고 어차피 홍성 버스에서 1년에 35억씩이나 주고 있는데 10개 면이 있는데 5천만 원씩 나눠줘도 10개면 5억이잖아요. 돈도 아니거든요. 협동을 해서 협동조합 파서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 문제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협동조합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이고 버스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 경쟁 원리에 따른 버스에서 사장들은 버스를 돌리라고 안 하죠. 장사 안 되는데. 돈 못 버는데 안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하잖아요.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는 되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같이 협동한 경험들이 시골분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가 문제 한번 설득을 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도와줍니다. 2018년에 없어졌는데 충남 홍성군 장국면에 가면 생리식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장국면 인구가 3,100명, 200명? 좀 작은 면인데 이 식당이 협동조합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유명한 협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장국면에 가보면 되게 초라하지만 비닐하우스 8동에서 상추가 키우고 있는 젊은 호농장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저 동네 젊은 애들이 농사를 배우겠다고 20대, 30대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시골 출신이 아니면 사실은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게 아니면 너무 가능합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내기를 해보는 거예요. 20년 만에. 홈이라는 걸 사진으로만 봤지 홈이를 손에 처음 잡아보는 30살. 이런 애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왔는데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줄 아니까 그 동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명을 다니다가 6개월, 1년 되면 다시 서울로 가고 1년 되면 몇 명 들어서 중학교 출신 농고 그 학교가 있는데 농고 사진 농고가 있는데 유명한 학교죠.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 선생 하나가 학교를 때려치고 나와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걔를 받았어요. 같이 농사 짓자. 그래서 배우자. 상추 키워서 팔아서 먹고 살고 배우고 네가 농사 좀 할만하면 동네 어르신들 힘들어서 농사 그만두는 노인네 땅을 빌려서 거기서 네 농사 짓고 여기서 살아라. 그때까지 한 1년 내지 3년 정도는 여기서 농사 배우면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운영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게 젊은 호박농장인데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비닐하우스 한 동을 번듯하게 찾으려면 1,몇백만 원 들어가면 돈이 있어야 말이죠. 난 우리 동네 오는 젊은 애들 이렇게 좀 잘 보살펴야겠는데 비닐하우스 몇 동을 만들면 돈이 없다. 돈을 좀 내주세요 라고 돈 걷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된 거예요. 처음에 제 기억에 거주 4천만 원 정도 출자를 받았어요. 동네 어르신한테. 비닐하우스 2동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식당 내가 내나오냐면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농사 짓고 대학에 처음엔 요새는 여자애들 가끔 있는데 남자애들만
30세 저의 남자들만 대여섯 명이 하중 상추농사 짓는데 하잖아요.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낮에. 6개월 동안 라면만 끓여 먹으면 일났어요. 미치겠는 거지. 근데 옆에 보니까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유기농산물 쭉 수집을 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는 직원이 18명 되거든요. 자체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기 가서 밥값을 먹으니까 그 밥 좀 얻어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얻어먹기 시작합니다. 맨날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원래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그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직원과 요 비닐하우스 젊은 애들 한 20명이 앉아서 밥 먹고 있잖아요.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요즘 시골 가서 뭐 농번기 때 새참 내오면 이런 소리 하면 맞습니다. 실전 못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시켜 먹는 것도 어려운 동네가 많아요. 왜냐면 동네 가게가 없거든. 그 장국이 그래요. 제가 거기서 1년 살았는데 2018년 동안 2018년에 치킨집 2개 있어요. 맥주파, 술 파고 치킨 파는. 그다음에 농협환경마트 있고. 식당이 하나 있는데 돈은 안 여는 날이 더 많아요. 여는 날보다 선물을 ገብ치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노인네들은 밥을 어떻게 드시지? 야, 식당 하나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 와서 편하게 밥 먹고 가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당을 차려서 돈을 벌자가 아니고 밥을 먹자. 불편함을 좀 덜어보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야, 돈 내. 우리 협동조합을 하자. 돈 내. 그래가지고 출자를 받아서 망하고 건물만 남은 불고기집을 무슨 가든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 안 되는 망한 거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고 차렸습니다. 그게 생리식당입니다. 2014년인가 그때쯤에 차려가지고 저도 거기서 자주 먹었는데 바글바글해요. 농구기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식판 들고 자기가 떠먹는 겁니다. 양껏. 많이 드시라면 많이 드시고. 일하러 오셔서 먹는 거니까 항상 고기 반찬 정도는 늘 있어요. 돼지고기 볶은 거 정도. 그 다음에 그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취급하는 농산물로 다 식재로 쓰는 거죠. 고기 종류만 빼고, 고기 생선 종류만 빼고, 채소나 쌀을 다 그걸로 쓰고, 그게 뭐 그 굳이 별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같이 외지인이 가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 4,000원 받았어요. 외지인이 가서 나는 주석이 싫고 앉아서 차려주는 거 먹으려고 하면 8,000원 내면 차려줍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하도 장사가 잘 돼서 제가 무슨 신문에다가 이런 협동조합 필요하다고 글도 쓴 적이 있는데 그 무렵에 어느 교수님, 협동조합 연구하는 교수님들 제 앞에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데 갔어요. 나중에 밥을 먹읍시다. 막 거의 200명이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끝나고 거기 이제 그 협동조합이니까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정무셔서 앉혀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물어봤죠, 교수님들이. 이거 협동조합이라는데, 아까 오늘 보니까 장사 엄청 잘 되는데 연말에 잉여가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잉여가 오죠, 협동조합에서. 돈이 나오면 협동조합은 저한테 배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배당을 어떻게 하십니까? 통장에 꽂아줍니까? 아니면 이걸로 관광을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앞에 협동조합 이사께서 화를 벌컥 내면서 배당을 왜 합니까? 아니 여기 협동조합이라면 돈이 나오면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해야지 그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인데 배당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는 말이 우리가 돈 벌자고 협동조합을 차린 게 아니고 밥 먹자고 협동조합을 차린 거니까 혹시 돈이 남으면 밥값을 내야지 배당을 왜 하냐고. 협동조합의 배당은 그러니까 경쟁, 일반 시장 경제, 특히 주식회사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건을 팔면 매출액 이만큼이면 인건비, 재료비 딱 빼고 비용이잖아요. 이만큼 남는 걸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익. 뭐 세금 내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을 주식회사면 주주한테 배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주식을 사려고 애쓰죠. 삼성반도체 주가 높은 거죠. 배당을 많이 오니까. 이 주식 좀 한 게 없어요. 돈만 된 거예요, 처음에. 협동조합은 이 남는 걸 이익이라고 안 하고
잉여라고 부릅니다. 영어 자체가 달라요. 잉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협동조합은 잉여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잉여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먹자고 조합원들, 동네 사람들 다 먹자고 했으면 싸게 원가에 공급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너무 싸게 내면 나중에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붙이겠지. 혹시 또 돈을 쌓아놔야 이제 가스레인지 고장나면 고쳐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가격을 얹혔겠죠. 근데 이걸 많이 얹혀서 비싸게 받으면 잉여가 많이 남겠죠. 근데 협동조합은 원래 싸게 원가에, 아까 로치들 얘기했지만 원가에 공급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잉여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비싼 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줘야죠. 원래 원가에 공급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돈을 좀 붙여서 돈을 받았다. 근데 결과적으로 남았다. 그럼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돌려주겠어요?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죠. 그래서 이용고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식당 가서 많이 사먹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먹을 때마다 500원씩 뺐으면 10번 먹었으면 5,000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협동조합은 본전치기 장사가 제일 좋은 협동조합입니다. 왜냐면 돈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자고 하는 거예요. 본전치기를 딱 해놓고 가격 측정하면 혹시 나중에 돈 필요할 때 들고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돈을 좀 가격을 좀 붙이는 거죠. 근데 연말에 정산했더니 남았다. 그럼 돌려주는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잉여라고 부르는 거지 이익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경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무튼 그 생리식당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했어요. 싸게 운영을 하다가 2010, 그러니까 5년 계약을 하거든요. 보통 상가는 그 가게 건물주가 인천 사는 양반인데 처음에 월 150만 원 시작을 했어요. 월세. 한 3년 지나니까 190을 달라고 올려줬어요. 190만 원 내고 5년 다 되고 재계약을 할 때가 됐는데 그게 제가 마침 그 동네 사기 시작했는데 건물주가 21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저 조합원들 총회를 열었죠. 그래도 210만 원 내고 계속 할까? 건물주가 갑질을 하는데 넘어가는데 이 끝에 안 하는 걸로 없애는 걸로 없애고 처음에 할 때 출자를 했을 때 그걸 다 돌려줬죠. 누구는 400만 원 돌려받았다고 출자가. 그래서 자기는 이 동네 여기저기 협동조합에 조합원을 출자한 게 한 10개 되는데 다 깨자고 돈 생기고 좋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따로 건물주가 갑질 안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장 사모님 모셔서 밥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한 수십 명이 먹는 허가가 안 난 야미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골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구가 너무 줄어서 작동을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돈 버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버스가 없으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혹시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이라는 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락 전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광군 묘량면이라는 곳인데 거기 인구가 지금 한 1,800명? 안 될 거예요. 1,500에서 1,800 살 거예요. 진짜 정말 깡충이죠. 답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시골을 꽤나 많이 다녔는데 연사무소 옆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없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 없어요. 면에 가면 농협 하나로 마트가 없고 식당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작년에 알았어. 식당이 있긴 있더라고. 간판 없는 식당. 그냥 가정집인데 난 간판이 없으니까 식당 없는 줄 알았지.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노인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고등어 한 마리 살려면 영광 우드까지 차 있으면 운전하고 30분 버스 타고 다니는 건 진짜 힘든 일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민동락 공동체 이분들이 원래 사회복지, 노인복지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 동락 건빵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되겠다. 가게를 찾자. 불편해서 못 사겠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주민들이 400명이 출자했어요. 요새는 매출액이
작년도에는 매출이 줄었는데 연간 한 4억, 많은데 뭐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지만 1,몇백 명이 생필품을 다 거기서 산다고 해보세요.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집에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쓰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면수항 앞에 매장을 놨는데 직원 월급줄만큼 돈은 안 되니까 빈 매장입니다. 물건만 있고. 그래서 직원 없어요. 들어와서 차 끌고 와서 뭐 라면 5봉지 사려면 문 앞에 학교종을 매달아놨거든요. 주문 땡땡땡 치면 옆에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인동강 이사님이 운영하는 건데 중증 치매가 있고 이런 분들 아침에 차로 실어다가 그래서 돌봐드리고 저녁에 데려다주고 하는 건데 거기 직원이 나와서 라면 팝니다. 근데 사실은 장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게보다도 조그만 박스카 터치하다 하나 사서 광주에 가서 물건을 빼다가 생필품이죠. 쓰레기바, 빨래빙, 막걸리, 사이다, 라면 뭐 등등등 이런 거 전방에서 파는 것들 이런 걸 차에 싣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주기적으로 한 행정기에 일주일에 2번 가요. 뭐 가면 싣고 가자면 뭐 요즘 같은 때 모내기 할 때는 노래서 할아버지가 막 손들죠. 차 지나가면 차서 왜요? 그러면 야 그거 외상으로 막걸리 한 2번 놓고 가. 놓고 가고 동네 가고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젊은 직원들, 귀춘한 젊은이들이죠. 3명이 그걸 월급으로 받고 살아요. 3명이.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할 수 없는 동네예요. 근데 주민들은 필요하잖아요. 돈 모아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협동을 해서 그렇게 필요한 건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사회적 경제라고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완주 로컬 프로젝트 경제가 워낙 유명하니까 굉장히 1년에 수만 명이 결합을 했어요. 아마 선진지 결합하면 그러면 거의가 1년에 매출이 500억 정도 돼요. 500억, 600억 되고 대형 매장이 6개가 있고 작은 매장이 4개, 완주 전주에 매장이 10개가 있고 매출이 500억 정도 나오고 그 중에 뭐 모학산 매장 같은 데는 잘 해놨습니다. 농산물만 파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웬만한 대형마트는 저리가 와 이거죠. 이거는 시골에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산물을 팔 데가 없는 양반들이 팔 데가 생긴 거예요. 많은 농민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고. 그죠? 팔면 돈이 안 된다고. 싸라고, 갈아엎고. 이런 농민들이 많은데 엄연한 현실인데 사실은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그래도 싸게라도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팔 수 없는 양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밭 한 400평에다가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여러 점 나옵니다. 접이라고 또 모르세요? 우리나라도 접은 100개를 백기합니다. 마늘 한 접 그러면 옛날에 산생기도 지푸다가 이렇게 쫙 잘라서 묶어서 매달아놓고 보관을 하는데 100개 달리는 이 한 꾸러미 이걸 한 접이라고 하거든요. 마늘이 수십 점 나와요. 400평 정도 하면 마늘이 한 2, 30점 나올 텐데 이게 애매한 양이에요. 마늘 한 2접 정도면 집에서 김장 담글 때 쓰고 중성에 갖다 주고 뭐 누구 돌리고 그럼 딱 끝나는데 2, 30접 정도면 가족과 친척들이 다 먹긴 좀 많아요. 그죠?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마늘 2, 30접 정도면 트럭에다 실으면 반차도 안 나와요. 이게 조그만 농가에서 이만큼 이걸 들고 어디 가서 팔겠어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가락동 도매시장 안 받아줘요. 도매시장 안 받아요. 조금 공부했다는 농가대 대학원생들 석사과정에도 도시 출신 지역 농협에서 안 받아줍니다. 지역 농협에서 내가 마늘 캔도 반 트럭으로 1.5톤짜리 농가대 반 안 되는 그냥 조금 이렇게 싣고 가서 농협 가서 이거 사셔 안 삽니다. 팔 데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그죠? 아는 사람 통해서 이건데 옛날에 인터넷이 어떤 시절 80년대, 70년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해가 그거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때 5일장에 가서 받았죠. 제가 기억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한 70년대 말 제가 아주 어릴 때 꼬맹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덕산장이죠. 그런 덕산장에 5자, 9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맨날 기다리는 게 장난이에요. 장난만 되면 저 외갓집에 사는데 외할머니가 마늘이니 파니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해서 광주에 이렇게 머리 입고 친구랑 같이 둘이 걸어서 15분 덕산 읍내 장 갑니다. 넓은 광장 있잖아요. 거기 아침부터 딱 앉아서 참고덕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운이 좋으면 2~3시간, 운이 나쁘면 8시간이면 그 머리 입고 다 팝니다. 그때도 한 몇천 원 정도. 그 사랑사부터 읍내 상인들이죠. 읍내 상사, 읍내 전파사집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오일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은 트럭에 실어서 공판장에 갖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면 그 영농조합법인에 내거나 이렇게 해서 파는데 노인네들은 아까 마늘 20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산나무 이거 오일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앉아서 팔 텐데 오일장이 있나? 없잖아요. 가격이 싼 게 문제가 아니라 한 푼도 돈으로 못 바꾸는 겁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큰 돈이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큰 돈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한 달에 한 30만 원만 한국으로 들어와도 엄청나게 행복하십니다. 아시죠? 기초노령연금 한 달에 한 27만 원 정도, 25에서 3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어르신들 다 그 얘기하거든요. 아들내미보다 훨씬 낫다고 얘가. 서울 사는 어느 아들이 한 달에 꼬박꼬박 25만 원씩 붙여줘요. 앉아있으면 25만 원, 30만 원. 근데 이거를 완전 그렇게 들어서 한 번 그거에 처음에 1,4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조합은. 그 중에 1,100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한 푼도 오일장이 없으니까 농산물 팔 기회가 없고 운이 좋으면 옆집에 조금 젊은 사람이 농사 크게 짓는 사람이 있어서 트럭에다 자기 것 쫙 실어서 어디 갈 때 야 내 것도 좀 팔아다고 그러면서 자기 거 얹혀가지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한 푼도 못 벌던 양반을 뭐라고 한 거예요. 와서 놓고 가시라. 그럼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돌려준다 팔리면 이걸 한 거예요. 1,400명 중에 1,100명 정도 처음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조합원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요새 한 4~50만 원 벌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 한 푼도 못 벌던 분이 한 달에 한 40만 원 벌고 매장을 찾아서 매출액이 500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일장을 현대적으로 다시 만든 것 뿐이에요. 어떻게? 협동을 해서 물론 완주 군수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논문에 얘기하지만 돈 벌자고 협동적 사회적 경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하자고. 간단한 얘기고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협동을 하면 더 될 것도 같죠? 근데 쉽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습관도 있죠. 형제지간에 동업을 하지 말라고. 이게 협동이 제일 어려운 거고 사회적 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협동입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적 기본법 이후로 2만 몇천 개가 생겼는데 경영을 분석을 합니다. 매출액이 얼마고 인유가 얼마고 분석을 하면 돈 망할 것이 2만 개 중에 한 13,000개, 4,000개 정도는 아마 올해 내내 망할 것 같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시장이 경쟁이 있어. 외부 시장과 경쟁 강도가 강하, 세고 뭐 조직 구조가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 망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협동을 안 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돌아간다. 그거는 주민들이 협동을 안 해서 안 돌아가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협동만 하면 그럭저럭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얘기는 내가 뭐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필요한 걸 조달하는 거죠. 버스 타고 가고 싶고 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돈 걷어서 마을버스 협동조합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 나는 밥 먹을 데가 없는 사람들 돈 걷어서 식당 만들 수가 있고 농산물 팔 데가 없는 사람들이 돈 걷어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판로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끼리만 이렇게 협동해서 필요한 건 다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지만 하는 김에 협동을 해서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 키우는 젊은 후보문제라는 걸 배웠습니까? 여기에 발달장애 청년 한 명 있어요. 36살 먹고 명민이라 김명민이라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젊은데 말 조금 붙여보면 딱 압니다. 지적장애입니다. 정식으로 보건소 가서 검사를 안 받아봤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으면 아마 2급 정도 나올 겁니다. 2급이면 아주 중증도 아니고 경증도 아니고 약간 좀 어려운. 그래서 36살인데 얘기를 해보면 저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지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거기서 이래요. 아까 그 젊은 호흡문제는 기본한 젊은 애들 동사가 같은다고 했잖아요. 얘는 기본한 애가 아니에요. 그 상추 씹고 농사 짓고 사는데 30몇 살 된 애인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뭐 집에서 밥을 해 먹겠어요. 뭐 안 되지. 혼자 방치 상태잖아요. 도저히 이거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 부모들은 제가 사회공무원 연구하면서 꽤 많이 만나봤는데 똑같이 하는 그 동네 용어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면 다들 내 소원이 뭐냐 이래서 얘기해요. 소원은 내 자식 죽는 날까지 살고 자식 죽고 그 다음날 내가 죽는 게 소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누가 챙겨주지 않고서는 혼자서 생활이 안 되니까 계속 돌봐주는데 그럼 자기가 일도 못하고 되게 힘들어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윤이가 딱 그 짝인데 소문을 듣자니 젊은 애들 데리고 농사 가르치는 어디 하우스가 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애를 여기로 출근시키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보아하니까 일을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장애가 없는 서울에서 온 애들, 비문한 애들도 사실 일하는 거 보면 걔하고 다를 바 없는데. 똑같은데. 서울에서 온 애들 일하는 거 보면 뭐, 걔들이라고 일을 잘하고, 후시라고 보내라고. 그래서 아침 6시, 시설초소니까 아침 일찍 하거든요. 요즘 같으면 6시 출근합니다. 겨울에는 7시 반이고. 아침 6시에 엄마가 차에 태워서 여기다 놔두고, 본인 직장으로 가고, 오후 5시쯤 되면 버스 타고 읍내까지 가면 엄마가 다시 태워서 집에 가고 이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는 덩치가 큰데 장애가 있으니까 손놀림이 세뇌가 좀 못해서 상추 따고 이런 건 안 시켜요. 그럼 다 망합니다. 다 베립니다. 상추 따고. 그래서 이제 채비는 안 들고 힘쓰고 이런 일을 하고 요새는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몇십만 원 받을 텐데 괜찮죠? 근데 안 하면 되는 날 그렇게 와요. 그 젊은 화보공장이 매년 연말이 되면 거기서 일하는 애들 출근 일수를 다 정리를 합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얘가 2018년 연말 딱 계산하니까 365일 중에 320일을 나왔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빠지고 일요일만 빠지고 토요일도 다 온 거예요. 왜 올까? 집에 있어봐야 아무도 없거든. 여기 오면 형 동생 있고 같이 어울려주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생일 되면 옆에서 또 오늘 명민 생일이다 케이크라도 사와라 이런 것도 하고 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 시골에 그냥 내버려 두면 다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와서 일하고 자기 생활도 벌고 뭐 아저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동네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회적 경제가 별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여담이지만 2018년에 제가 이제 그 농장으로 1년 동안 출퇴근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연구원 휴직을 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해 거기 있는 젊은 애들이 마니또 게임을 했습니다. 마니또라고 해서 연초에 여러 명 있으면 이제 한 명씩 숨은 천사를 정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좀 모르는 분도 있는 거 설명을 이렇게 한 팀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정해서 제가 1년 동안 선생님하고 짝이 딱 됐으면 모르게 본인은 모르게 제가 뒤에서 원래 수호천사처럼 여러 가지를 챙겨주는 겁니다. 다 누군가 한 명씩 이거를 걔네들이 했는데 현주라고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상추 하는 26살 먹은 여자애가 일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명민리를 챙겨줘야 하는 그게 된 거예요. 근데 뭘 챙겨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고민하다가 살짝 물어봤어요. 이건 나이가 많으니까 명류 삼촌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틀려서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게 좀 가슴 아픈 사건인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상추 따보고 싶어.
5년 전에 와서 일할 때 얘가 상추를 따면 다 뺏어가지고 세밀하지 못하니까 상추 포기를 절단을 내니까 또는 상품성이 없겠다니까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삽질하고 뭐 날리고 이런 건 해라 이렇게 한 5년 일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맺힌 거예요. 그게 나도 상추 따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의 그 농장에 저는 그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년 내내 같이 부딪히고 같이 일하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한 줄을 맡겼어요. 네가 따라. 그 한 줄 망해봐야, 한 줄 망해봐야 돈으로 따지면 1년에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버릴 수 있다. 명예상식 이거 해? 여기서 상추 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협동이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협동조합이고 저는 이건 제 이론입니다. 책이 없는 건데 아무리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타협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도 그건 충분치가 않아요.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다고 협동되지 않아요.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토론하고 타협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협동이 잘 되지 않아요.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토론하는 거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협동은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군가는 결혼하시는 분 알잖아요. 아무리 말로 잘한다고 부부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래 내가 져줄게. 양보를 해야 되고 상상하고 누군가는 손에 감수하고 몸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누군가는 그래 이건 내가 죽어주지 여기 그만큼 그래야 전체가 나중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협동적 핵심 운영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그냥 져줘야 됩니다. 죽어줘야 되고 생각을 감수해야 되고 대신 다른 것들 사회적 경제 원리도 그런 거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명륜이라는 친구가 있는 젊은 행복농장 옆에 가면 거기가 유명한 행복농장이라고 사회적 농업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이콘처럼 되어버렸는데 거기는 비닐하우스 4동이고 유기농 허브를 합니다. 매출액 하우스 4동 해봐야 매출액 한 7천만 원 나오나? 7천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한 5천에서 6천 왔다 갔다 하는데 바질 심어놓은 거에 곰팡이병 한번 돌면 5천만 원 내려가고 농사 잘 되면 7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건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 아까 협동조합으로 필요한 거 다 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했는데 농민들이 뜻밖에도 사회복지 불편한 사람들 돌보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농장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도마다 가 있고 구음에도 가끔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고 자살 예방이나 이렇게 정신건강 쪽 활동을 하는 그런 보건기구입니다. 공무원 조직입니다. 이게 홍성군에 생겨났어요. 도청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2014년에 당시 센터장, 정신과 의사거든요. 센터장은. 당시 센터장이 좀 별난 양반이라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전국에 수백 개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정신장애인들이 거기서 살아요. 먹고 살고 약박을 먹고 살고 하는데 아까 발달장애 얘기했지만 정신장애는 등급이 없습니다. 발달장애는 1급, 2급, 3급, 지체장애도 있고 다 있는데 정신장애는 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중증이에요. 다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살면 요양병원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한 달 한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세금으로. 그분들 먹고 자고 약간 진료비, 요양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꼭 거기서 이렇게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와서 사회생활 좀 해도 되는데 거기 갇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신건강센터장이. 홍성농촌이니까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와서 요즘 말로 뭐라고 치유농업이라고 하죠. 농작물도 만지고 이런 건 좀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여기저기 안 하고 아까 얘기한 젊은 협업농장이라는 게 있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물어봤죠. 그래서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젊은 협업농장에 정신철
이사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들 무슨 농사냐고 하지 말라고 막 합니다. 근데 이제 고집을 안 꺾고 농장을 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젊은 화분 농장에 와서 농사를 배우고 있던 수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김수인이라고. 좀 32 정도 되는데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고 특이하게도 평생 소원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쳤다고 있는데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홍성에 와서 이게 이사 정시험 역사자고 내가 설명 내놓으라고 어렵게 대학 공부 시켰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 줄 알았더니 웬걸 시골라서 상추도 내놓으라고 막 이러다 팔렸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수인이 불러서 야 너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냐? 관심이 있다는 거. 1년 정도 등산 대충 배웠으니까 그럼 정신건강센터에 취직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직영하는 농장장이 돼서 해라. 그래서 1년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농장이 다 망했습니다. 멸망했을 것 같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겨울에 7월, 아니, 가을에 9월에 9월 초에 한밤중에 태풍 분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와. 태풍 불면 비닐하우스 있는 데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아시죠? 나와서 뭐 하죠? 일단 첫째 하우스 앞뒷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열으면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우스 전체를 뽑아버립니다. 뽑아서 비행이 날아가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근데 예보상 태풍이 굉장히 세다. 그러면 찢어야 됩니다. 비닐을. 그럼 비닐은 베리지만 이 뼈대 철골은 남잖아요. 한밤중에 뛰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은 안 나와요. 태풍들은. 그 토요일 일요일 안 나와. 그 옆에 있는 허벅농장에서 야씨 일요일에는 상추가 안 크냐? 상추는 계속 따줘야 돼요. 안 따주면 이게 오래 못 따요. 꽃대가 너무 피곤하면 못 쓰게 됩니다. 계속 따줘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만에 농장 자체가 마음먹고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정신건강센터 협의를 했죠. 이거는 당신네들이 직접 운영해서 될 일은 아니다. 농사는 농민이 하는 게 맞다. 우리가 할 테니까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분들이 여기 와서 뭐 하고 하는 거는 같이 협력을 해서 하자. 그래서 동네 농민들이 합의됐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우스를 지어야 되니까. 돈은 벌었죠. 내 돈 만들고 괜찮은 분들, 밖에 나가서 해도 괜찮을 만한 분들 중에 농업에 자기가 하겠다는 분들 모시라고 해서 한 4박 5일 프로그램입니다. 그 동네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뭐 하루에 한 3시간 일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좀 놀고 의사 선생님 와서 상담 같은 거 좀 하고 이렇게 한 4박 5일 지내고 나면 너의 효과가 있어요. 의학적인 효과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본 게 있어요. 1년에 몇 번, 한 2-3번 하는데 제가 있을 때도 월요일날 밥을 다 같이 먹으니까 아까 얘기한 생식당 나가는 어디고 이장님 사모님 밥 준다고 했잖아요. 같이 먹는데 내 옆자리 앉으신가요? 분들이 정신장애인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고개를 싹 돌리고 못 본 척합니다. 말도 안 했어요. 월요일날 그래요. 금요일 갈 때 되면 인사 받아줘요. 한 10년, 20년 동안 갇혀 살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데 한 나이는 60분 되신 분이 제 앞으로 와가지고 딱 표정에 써있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래서 쳐다보고 그래서 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엄청 망설이다가 얘기할 시간이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나한테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에 가도 되나요? 이제 그쪽 용어로 정식병원이 아닌데 시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에 15년, 20년 동안 갇혀 살면 군대처럼 밤 10시 되면 불 다 끄고 화장실 갈 때마다 허락받고 다녀야 되고 이걸 15년, 20년 살면 멀쩡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던 분들이 한 4박 5일 와서 거기서 일하는 게 농작물을 만드는 것도 뭔가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맨날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는 농민들 저 같은 사람 같이 밥 먹고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큰 거죠. 하고 나면 그 중에 몇 분이 날마다 여기 와서 일하는데 얘기해요. 그러면 그 중에 좀 괜찮은 분들 골라서 인턴식으로 또 출퇴근 하시라.
한 두세 달 이렇게 하다가 한 4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천이 복귀 다 해가 넘으신 여자분들인데 한 분은 조현병 옛날 말 정신분이고 한 분은 양극성장 조울증이 나가지고 중증 두 분이신데 병원에서 주무시고 아침 버스 타고 출근하시고 일주일에 4일씩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정도 일하면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그 어제 장애인 고용보험공단에서 인턴식으로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금 받아서 월급 주고 농장에서 좀 보태주고 그것도 사연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석 달 인턴식을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분들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보니까 시설 갖춰 있죠. 법제도가 얼마나 엉망이냐면 나중에는 인턴식으로 한 달에 80만 원을 받게 됐는데 농장에서 80만 원을 더 붙여주면 160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 하여간 기준이 130만 원인가? 이게 기준이 있어서 자기가 총 버는 돈이 130만 원 넘어가면 나라에서 주던 돈을 안 주게 돼 있어요. 80만 원 주던 걸 안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법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장에서 주는 돈은 현금으로 줍니다. 돈 빼서 주고 협동조합 장부상에는 월급 줬다고 안 쓰고 채비 샀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쓰는 거죠, 정부에. 월급에 80만 원 줬다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나라에서 주는 건 안 주게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1, 2년 하시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재작년에 그 요양병원에서 이 하천이모라고 불러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요양병원에 들어온 것도 대기자가 엄청 많거든요. 뭐 새로 들어와졌어. 그래서 평생 거기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자가 많으면 잠깐 나갔다 와야 돼. 김한천 씨는 그러면 잠깐 6개월만 가 계시면 6개월 뒤에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겠어요. 나 갈 데가 없는데 아니 서류를 보니까 전라도 부안에 동생이 살고 있던데 거기 한 6개월만 계시다가 다시 오시면 된다고. 아니 그 동생은 내가 병 나고 나서 20년 동안 전화 한 통화 한 번 한 적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나가셔야 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나오시라. 나오고 그냥 사드시라. 근데 약간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계속 약을 먹으시는 분이라 약을 안 먹으면 약을 먹어도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고 안 먹어도 헛것이 보이는데 차이점은 약을 먹으면 헛소리가 들리고 헛것이 보이는 게 이 헛소리라는 걸 알아요. 안 드시면 그 분간을 못해요. 저도 직접 봤는데 하루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다 꺼내다가 마당에다 버리더라고요. 김치 좀 꺼내. 아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자꾸 얘기하는데 김치 버리라고. 이러시거든요. 좀 곤란하죠. 나온다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최소한 약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2년째 잘 처음에 고생 많았습니다. 딱 보면 아침에 보면 오늘 약 안 드셨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처음에는 설득도 하고 정말 안 들으면 정식 걸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분이 두 분이 두 분 데리고 월급 주고 이러면서 잘 보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사실 뭐 하다가 이제 협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근데 비닐하우스 내동 나온 유기농 허브하는 데서 매출액이 농사져서 매출액이 5천 하는데 이분들 두 분 월급 주고 거기서 이제 최정선 씨라고 실제 농사지는 이사고 이 양반은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아가 허덕허덕 하는데 이제 도저히 월급을 줄 지경이 못 됐잖아요. 그 중에 한 번 복귀임을 하고 농사일이 그렇게 또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다시 가시라고 할 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거기가 그 뭐죠? 번역사업이라고 그래. 건물 지어놓고 그 동네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복귀임은 마을에서 받으시라. 농장에서 월급을 다 못 주니까 그래서 마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들이 오니까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 거기도 이제 민박을 할 거 아닙니까? 민박 방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옥내에서 이제 가난하시니까 나라에서 지어준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출퇴근 하고 그렇게 돌보면서 사는 거죠. 그게 사회적 경제수단가요. 엄청 협동조합에서 돈 벌자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그 행동공장이 이제 나름대로 유명해졌잖아요. 발달장애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아니면 자폐장애인데 8대 2 정도입니다.
열의 발달장애 중에 10명 있으면 그 중에 8명은 지적장애고 2명 정도가 자폐인데 한 학년에 동갑내기들이 우리나라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있어요. 그럼 초중고만 잡으면 한 11만, 12만 명 정도가 발달장애 학생들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농촌만 따로 통계는 나온 게 없는데 제 짐작으로는 12만 명 중에 한 3만 명 이상은 농촌에 삽니다. 농촌이 비율이 더 높아요. 발달장애들이. 왜냐면 도시 살기니까 내려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옛날 같으면 다 특수학교라서 얘들만 모아놓은 학교를 보내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방침이 바뀌어서 일반 학교에 같이 다닙니다. 지난번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돌봄만 이런 식으로 특수교사가 배치돼서 걔들 돌봐주는 선생님이 있고 몇 명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난 중앙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보통 있습니다. 서너 명씩. 거기도 장흥초등학교에도 한 4명 있고 옆에 금남중학교에도 4명 있고 근데 얘네들이 보십시오. 발달장애 학생들 부모들이 제일 걱정이 발달장애 학생들 중에 증상이 경미한 애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취직을 하면 부모들이 하기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치는 게 바리스타 많이 가르칩니다. 커피 내리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서울 같은 데 어디 커피숍 애매한 데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앉아서 커피 내려주고 하는 종종 있어요. 걔 중에 본인이 적성에 맞고 원하면 아까 먹는 이 친구처럼 옆에 어디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일 하고 용돈 좀 받고 이런 판결 났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니?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옆에 농민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오라고 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일도 좀 가르쳐주고 재미삼아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재미로 중고등학교부터는 약간 이거 가르쳐야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간혹 몇 명이라도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나는 이제 농장 다니고 싶어요. 내 직업이 농민이 되고 싶어요. 이런 애 있으면 동네 농민이 이 친구를 거두면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가 어느 한 농민이 하기는 어려우니 힘을 모아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돌보면 그게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아주 미미하지만 오해가 시작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네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일주일에 2번씩 돌봄반 특수교사가 선생님 데리고 와요. 오늘 와서 뭐 허브 심는 것도 하고 뭐 철에다가 일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행복농장 옆에 홍성 유기농 농농조합법인 조합장 부인이 하나 정다운 농장이 있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장국면에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증은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나와서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다 하거나 요양원에 가시거나 이러는데 그거 해당 안 되는 분들인데 가만 보면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이제 시작을 했어. 그리고 되게 혼자 집에 처박혀 지내셔. 이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홍성군 보건소가 홍성군 치매 안심 예방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가가지고 우리 면에 이런 분들 명단 있지 않냐. 좀 도와줘.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우리 농장으로 부르겠다. 불러서 그런 거 하겠다는 거죠. 치매랑 살짝 오신 분들은 이거 누출랑 자꾸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나 보육복지기관에 가면 할 말도 안 찾고 도화지 딱 갖다 놓고 초등학생 프레임도 보고 하고 그러잖아요. 다 즐거움을 해요. 사실 난생 처음 보는 도화지 크림이니까. 근데 이제 농장에 오시라고 해서 콩팥 뭐 좀 갖다 놓고 할머니 이게 콩이요 팥이요 그러면 이게 콩인가 팥인가 내가 알았었는데 요새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고추 모종인가 뭔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 좀 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건소에 얘기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봉고차 한 달을 대접을 해서 그가 하는 날 열 내문을 이 농장을 실어오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받으시잖아요.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이 재료비를 조달을 못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하려니까 돈을 좀 달라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거죠. 그런 농업의 예산. 아니 체험관광 사업이 있잖냐 체험 프로그램. 아니 이건 치매 노인들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체험관광이나.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 동네 사는 치매 노인들 상대로 농촌 체험 관광 할 거니까 돈은 안 들어서 내가 우겨가지고 몇백만 원 받아서 그거를 했어요. 올해도 할 겁니다. 올해는 이제 충남교에서 직원은 정말 많이 받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만 면에도 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거나 어르신들. 그 다음에 귀농한 청년들 되게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좀 실례지만 가까운 자란 청년들한테는 니네도 다 취약계층이야.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지? 누가 여기서 케어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농민들과 또 농민이 아닌 분들, 그 다음에 군청의 기관단체가 협력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자리, 돌봄, 이런 거를 충분치 않아도 조금씩 해주면 그게 그 지역의 경제가 시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 시장 경제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굴러가는 지역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드린 사람 말고 한 3배 정도 더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의 농촌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사회적 경제는 딴 게 아니고 경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내가 농촌에서 주변에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자.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필요한 걸 제공해주는데 보통은 그런 걸 제공해주고 싶어도 쉽지 않으니 방법은 협동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마치겠습니다.